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죠. 먼저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의 선조인데 키루스라는 왕이 시작한 새로운 왕조가 바빌로니아도 정복을 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벌해서 거대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아시아 서쪽 지역의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던 계기로 페르시아는 그리스 반도를 침공하죠.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동맹을 맺고 맞서 싸워서 결국 이겨낸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죠. 페르시아라는 주적에 맞서서 동맹을 맺긴 했었지만 각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폴리스들은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달랐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가보려고 해요.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훑어보고 또 아테네인들이 남긴 유산 그리고 업적들도 볼 겁니다. 철학, 그다음에 예술, 즉 조각, 그림, 건축물, 또 문학, 연극, 또 음악까지, 그리고는 이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가는 걸로 오늘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스 반도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폴리스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곳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약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파르타. 도리아인이 이주에 내려와서는 토착민들을 정복하고 노예를 삼았는데 한 명당 23명꼴로 주인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고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방법 말고는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리쿠르고스라는 정치가가 스파르타 율령을 만들었고 남자든 여자든 극도의 체력 단련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고통과 배고픔 또 추위에 견디는 등의 지독한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가끔씩 그냥 맞기도 해요.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허약하게 태어난 아기는 아예 산 위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훈련을 견지도 못할 것이고 진정한 스파르타인으로 성장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정복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즉 의미 있는 죽음에 큰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반면에 아테네인들은 의미 있는 죽음보다는 의미 있는 삶에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솔론이라는 집정관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국가의 모든 일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헌법 체제를 데모크라티아, 즉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배우면서 수많은 업적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많아요. 그 많은 업적들을 두 종류로 본다면 진리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스 미술 이야기 할 때 봤던 신전을 사진으로 봤었는데 기억하시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요. 파르테논. 이런 신전이 동네마다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공회당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아테네인들은 그런 민회에서 어떤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한 주장을 펼치면서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사고의 힘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실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데에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모든 사건의 최초 원인, 이런 심오한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또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찰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영어로는 philosophy, 그리스어로는 필로소피아라고 해요. 필로는 사랑, 소피아는 지혜이죠.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학문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배우는데 철학 과목을 철학 전공자만큼 공부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전부 철학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철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인간을 먼저 알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신을 한번 이해해 보려는 공부가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를 평가할 때 철학이 있는 대학과 아닌 대학은 벌써 기본적으로 급을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는 학교랑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교랑은 분명히 방향성에 좀 차이가 있죠. 철학은 인문학의 기초이고 또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앞선 학문을 언어학, linguistics, 언어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테네인들의 철학은 자연,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세상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관점과 결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진리를 찾기 위한 철학이란 인간 활동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인들이 이런 토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눈으로도 사물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술가들의 표현력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스 미술의 발달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비율과 균형을 중시하던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는 점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갔다고. 자, 이렇게 지혜와 아름다움을 아테네인들은 제3의 예술로도 융합을 시키는데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 호메로스 작품들로부터 해서 또 오도스의 시집들이라든지 알카이오스, 판다로스, 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작품들 많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학에서 아테네인들이 또 한 분야의 예술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연극이에요. 연극. 원래 연극이 종교적인 축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위한 축제와 연관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 풍요의 신, 해방의 신이에요. 아테네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면서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여성, 노예, 외국인 같은 하층민들에게는 자유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으로서 이 디오니소스는 제사를 받았어요. 리베르 파텔, Father of Liberty, 그러니까 자유의 신, 해방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를 바쿠스라고 불러요. 바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피로회복제 바카스라는 제품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 그러니까 주신인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그리스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몰랐을 테니까 분명히 이 주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 디오니소스 축제는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1년에 4번,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를 지냅니다. 신에게 올리는 향연과 춤이 이루어지고 배우들이 무대로 나와서 대사와 함께 연극을 해요.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인데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무대를 오케스트라라고 불렀고 여러 배우들이 함께 노래와 춤을 공연하면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코러스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서양 연극의 기원이에요. 공연은 야외 극장에서 이루어졌고 배우들은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배우들이 쓰던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장엄한 비극도 있었고 재치있고 익살스러운 희극도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잠깐만 음악의 역사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가 남긴 유산이 참 많은데 미술, 철학 말고도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가 남긴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먼저 음악을 영어로 music이라고 하는데 music, 라틴어 musica에서 온 것이고 그 전에 그리스어 musice에서 온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음악은 당연히 존재해 왔었지만 그리스 시대에 와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많이 잡힙니다. 음악이 역사상 언제 또 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역시 발견되는 유물들로만 추정할 뿐이죠. 자, 이건 뭐인 것 같나요? 피리예요. 피리. 동물 뼈로 만든 피리. 독일 남서부에서 발견된 건데 지금으로부터 4만 년에서 4만 2천 년 전의 유물이에요. 고대 음악에 관한 건 문헌이나 악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유물이나 그림, 조각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는 없죠.
가장 오래된 것은 4만에서 5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동물 뼈로 만든 피리, 나무나 가죽을 이용한 타악기, 또 수금 같은 현악기가 만들어졌었다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주술이나 마술 등을 위해서 발달했을 것이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언어 사용 시 감정을 음정의 높낮이로 표현하다가 음악이 나왔다. 노동을 위한 보조 역할이었다. 춤 동작에 맞추려고 만들어졌다. 이런 등등. 인류 최초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도 고대 음악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 모양의 장식의 수금, 또 연주자들의 그림이죠. 우르에서 발견이 됐고 기원전 2600년경 물건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황소, 수금, 비파나 수금 이런 악기들이 성경에도 언급이 되지만 정말 고대의 악기들인 거예요. 이 그림들을 보면 왼쪽에 불고 있는 악기는 아울로스라고 하는데 오보에 계통의 리드 악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수금이죠. 그리스 음악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학의 발달, 무용, 연극의 발달과도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을 위한 축제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최초에는 이집트 또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는 아테네로 문화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연극을 위한 음악이 발생을 합니다. 피타고라스 아시나요? 피타고라스 기원전 500년대 그리스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살던 시기 즈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도 끝이 나서 풀려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1차 침공이 기원전 492년이었으니까 배 300척 2만 군사가 전부 물귀신 됐던 바로 그때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페르시아 전쟁 발발 8년 전에 이미 죽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수학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피타고라스. 중학교 수학에서도 배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수학 공식 같은 거 다 잊어버리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빗변을 제외한 두 변의 각각 제곱의 합과 같다. 어때요? 읽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자, 아무튼 피타고라스는 사실 철학자이기도 했고 음악가였기도 했어요. 지금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음의 높낮이를 주파수로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 도랑 도는 옥타브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화음이 어우러지는 것을 현의 길이로 피타고라스는 당시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음악과 과학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성과 이성이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음악과 과학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 연주는 음악이지만 기타를 만드는 건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의 음악에 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음악 이론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전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음악 전공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짚고 가고 싶어요. 나중에 르네상스 이후의 음악을 보면서 조금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교회 음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게 있어요. 바로 선법이에요. 선법. 선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스케일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악보를 주면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음악 전공자나 아주 굉장히 숙련된 성가대원 정도 아니면 어떤 멜로디 악기를 꽤 오래 연주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분명히 배우시긴 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중등 음악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곡의 구조나 조박음도 배우고 기본적인 악기들도 여러 개 연주하도록 하죠.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중등교육의 음악 수업을 충실히 마쳤다면 두두막 형식의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전되고 체계화된 모드들 중에 8가지가 훗날 교회 선법이 되고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계로 쓰입니다. 현대 음악에서는 이들 중에서 거의 2가지밖에 안 써요. 메이저와 마이너, 그러니까 장조와 단조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음악 교육이 인간의 성품을 잡아주는 도덕 교육의 기초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던 아울로스 연주하기, 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하기, 이런 걸 의무화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비슷하죠. 아이들 피아노 학원 보내고 학교에서도 동요나 교가 또 다 같이 부르고, 음악이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플라톤도 음악 교육을 강조했고, 나중에 그리스 후기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교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음악 즐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는 미술이 드디어 1차원적인 목적을 초월한 예술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헬레니즘이란 어떤 흐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연 것이고, 알렉산드로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예요. 어떤 영향을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까지 고대 서양 음악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스파르타와 아테네 말고도 아르고스, 코린토스, 메가라, 테베, 시라쿠스, 아카디아 등등의 폴리스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부에는 도리아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고, 북부에는 이오니아인들, 또 에올리아인들이 주로 거주를 했어요. 언어나 외모에서 아주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방언을 쓰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어요. 지난주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폴리스들이 연합을 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평소에는 잘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들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한 나라이지 본래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맨날 전쟁하고 싸우던 사이예요. 한반도만 봐도 경상도랑 전라도는 한때는 다른 국가였죠. 중국도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전국 통일을 했고, 물론 시 황제가 죽고 얼마 안 돼서 망했지만, 또 일본 열도도 통일과 분열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 보면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는 곳들, 사실 여러 부족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남남인 관계의 폴리스들이 가끔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올림픽도 사실 종교 행사였고, 연극도 일종의 종교 행사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델포이 신탁이요. 델포이 신탁.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있죠? 델포이라는 곳이 여기인데 지도로 보면 여기쯤이고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태양신 아폴론의 성역이에요. 거기가 화산지대여서 당시만 해도 집안의 땅속 깊은 곳에서 증기를 막 뿜어내는 그런 구멍이 있었는데, 그 증기를 이렇게 들어 마신 사람은 정신이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이런저런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이런 말을 신비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의 입을 빌어서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사제를 한 명 앉혀놓고 증기를 마시게 한 다음에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옹알옹알 거리면 남자 사제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의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델포이 신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해요. 종교 말고 또 한 가지 그리스인들을 뭉치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좀 전에도 언급했던 바로 스포츠예요. 스포츠. 사실 연극이라는 예술도 그랬지만 스포츠의 기원도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신들의 영역이라는 올림피아, 올림푸스의 거대한 신전, 또 경기장을 만들고 4년마다 큰 규모의 시합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스파르타인, 아테네인 모두 이 경기장에 모여서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이런 종목들을 두고 솜씨를 겨루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건 정말 최고의 영예였고, 상으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계수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 그 시초는 사실 올리브 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전통이고, 이 올리브 관을 쓰고 축하 행렬하는 거 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 조각가들은 승자의 입상을 만들어서 올림피아에 세우곤 했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가 지지난 강의 때 미술사 공부하면서 본 거죠. 그래서 여러 폴리스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시간, 날짜를 계산하도록 어떤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이 올림픽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776년에 개최가 된 건데 이를테면 몇 번째 올림픽 경기가 있고 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왕국들에서는 뭐 누구누구 왕 치세 몇 년에 뭐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연도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참고로 AD는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연호, in the year of our Lord. 이고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오시기 전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폴리스들은 종교나 스포츠 또 예술이 아니면 서로 융화되기가 어려웠어요. 페르시아 전쟁 때 비로소 힘을 합치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맺었던 동맹은 델로스 동맹이었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맺었던 동맹은 펠로포네소스 동맹이었어요. 페르시아 3차 침공 때 테르모필리아 협곡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스파르타 300명과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웠던 거예요. 물론 패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와 이 델로스 동맹이 결정적으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기원전 479년이에요. 그 후 48년이 지나서 이번엔 이 두 동맹이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노란색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고 녹색 지역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뭐 하나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스파르타의 아테네에 대한 경계심이 기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도 사실 폴리스 간에 특히 가장 강했던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자주 싸우긴 했었단 말이죠. 근데 페르시아라는 동방에서 온 외부의 거대한 적이 침공을 해오니까 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스파르타보다는 전쟁에 승리하는 데 공이 더 컸던 아테네가 이젠 기세 등등해지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또 그걸 또 못마땅해 하는 거죠. 델로스 동맹의 동맹국들이 동맹 자금을 모으고 또 관리하는 곳이 바로 델로스라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름도 델로스 동맹이 된 것인데 차츰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금고도 아테네로 옮겨옵니다.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 형성되고 나머지 150여 개의 폴리스가 조공을 바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 자금으로 아테네는 거대한 함대도 만들고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거의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비리도 있었는데 그 중심엔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페리클레스, 아테네 해군 장군이면서 정치가였어요.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 그리고 거기 성체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여기 이 일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는데 아크로는 아크, 그러니까 높은 아치를 말하고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자, 이 아크로폴리스도 페리클레스 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사실 건물의 규모를 보고 당시 권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권력이 강하다는 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이고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이 많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중국, 이집트, 로마 이런 곳에 그 정도의 건축물들은 대륙 하나를 지배할 때 나올 수 있는 규모 정도가 된다고 봐요. 아크로폴리스의 규모는 아테네폴리스의 힘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에요. 150개 폴리스에서 국방비로 모은 돈을 다 가져다가 썼던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권력이 아테네한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폴리스들의 불만은 어마어마했겠지만 어디 하나 나서서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150개 폴리스가 모은 자금을 아테네가 관리하고 힘을 키워나가는 걸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주도권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른 동맹이긴 하지만 스파르타 입장에서도 불만과 일종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가 성을 쌓아요. 무슨 말이냐? 스파르타는 육군, 보병이 강하다고 그랬죠. 팔랑크스라는 전법을 써서 마치 장갑차 같은 보병 밀집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했는데 넓은 평야에서는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성을 쌓고 방어를 하면 팔랑크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육군이 약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을 높게 쌓음으로써 육지로도 해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방어 체계를 만든 거예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점점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강해져 가니까. 스파르타는 그렇게 아테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마침내 기원전 431년 아테네로 쳐들어가서 도시를 풍비박산 내버리고 올리브 나무들도 다 베어버립니다. 아테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반격을 했고 보복도 하고 스파르타 식민 도시들을 또 공격해요. 자, 이런 반격과 보복이 계속되면서 무려 27년 동안 전쟁을 해요. 양쪽의 힘이 아마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테네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테네는 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 높고 또 견고하게 쌓아진 성벽 안에서 전염병이 생기는 바람에 손세정제랑 마스크도 없이 거리 유지를 못하니까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흑사병이다, 콜레라다, 장티푸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건 아니고 아무튼 말은 많은데 뭔지는 확실히 몰라요. 어쨌든 그 전염병으로 아테네 육군 3분의 1이 죽고 그 비리의 대표 주자 페리클레스도 이때 죽게 됩니다. 아테네는 패배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의 주도권이 이제는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됐는데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결국은 그리스 전체가 전쟁으로 인한 출혈이 너무 컸어요. 2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후에 재건할 힘도 없이 점점 쇠락해 가는 거예요. 분란도 계속 심해집니다. 이후에 스파르타가 테베라는 폴리스랑 전쟁을 해서 패하게 돼요. 테베는 여기 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주도권이 테베로 넘어갔다가 테베는 또 마케도니아한테 패하면서 주도권은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이 갖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반도 북부이고 필리포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 이끌고 있었어요. 이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오늘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연극, 음악,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죠. 다음 시간에는 역시 그리스 역사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모험기, 또 정복기, 그리고 헬레니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